방콕의 밤은 언제나 한낮의 열기만큼이나 뜨겁고 소란스러웠다. 스쿰빗대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 경적 소리,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 관광객들의 들뜬 웃음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나는 42세의 박서윤. 한국의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이곳 방콕 지사에 자원해온 지 6개월이 흘렀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정작 내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치열한 경쟁과 조건만 따지던 한국에서의 연애에 지쳐 도망치듯 온 이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주말이면 나는 방콕의 오래된 사원이나 북적이는 시장을 홀로 거닐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왓아룬의 첨탑을 바라보거나 짜쩌짝 시장의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밀려드는 외로움에 익숙한 듯 씁쓸한 미소를 짓곤 했다. 일에만 몰두하며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이 낯선 도시의 풍경 속에서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왕궁 근처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갤러리에서 우연히 젊은 태국 작가들의 전시를 보게 되었다. 강렬한 색채와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한쪽 벽에 걸린 방콕의 혼란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아낸 듯한 그래픽 아트 작품 앞에서 나는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때였다. 이 작품 마음에 드세요? 부드러운 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다. 돌아보니 2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편안한 리넨 셔츠에 청바지 차림, 어깨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메고 있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선한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그가 바로 이 작품의 작가 찬야였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그리고 방콕의 예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의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에 나는 나도 모르게 경계심을 풀고 대화에 빠져들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왠지 모를 잔상이 오래도록 남았다. 며칠 후 회사 동료이자 태국인 친구인 나타샤의 주선으로 한때 문화교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소규모 자리였다.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던 내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찬야였다. 그도 나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서윤 씨, 여기서 또 보네요. 세상 참 좁죠? 그는 내 직업이나 배경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 대신 지난번 갤러리에서 보았던 다른 작품들에 대한 내 생각을 물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과 잔잔한 설렘에 조금 당황스러웠다. 어쩌면 이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14살이라는 나이 차이와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이 현실의 벽처럼 다가왔다. 이런 인연이 과연 가능할까? 복잡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나는 그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찬야와의 만남은 급물살을 탔다. 우리는 주말마다 방콕의 숨겨진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짜오프라야 강변을 함께 걸었다. 그는 툭툭을 능숙하게 잡아타고 나를 시내 곳곳으로 안내했고 나는 그의 뒤에 앉아 방콕의 바람을 맞으며 웃었다. 그는 길거리에서 파는 달콤한 망고밥을 사주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꼭 먹어봐야 해요. 라며 아이처럼 즐거워했고 나는 그의 그런 순수한 모습에 자꾸만 마음이 갔다. 그는 내 지적인 면과 독립적인 모습을 존경한다고 했고 나는 그의 예술적인 감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에 매료되었다. 우리는 나이 차이를 잊을 만큼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소한 문화적 차이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익숙했지만 찬야는 다소 느긋하고 즉흥적인 편이었다. 약속 시간에 늦는 그를 보며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꼈고 그는 가끔 보이는 내 냉소적인 모습이나 날카로운 지적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다. 우리는 주로 영어로 소통했지만 때로는 미묘한 감정의 결이나 깊은 속마음을 전달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오해가 쌓이기도 했다. 서윤,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아요. 여긴 태국이잖아요. 마이든라이 정신을 좀 가져봐요. 찬야, 나는 마이든라이가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때로는 정확함과 책임감이 더 중요해. 이런 식의 작은 다툼들이 반복되었다. 나는 그의 느긋함이 때로는 무책임함으로 느껴졌고
그는 나의 완벽주의가 자신을 숨막히게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한국에서의 경쟁적인 삶에 익숙했던 나는 태국의 사바이사바이, 편안하게 천처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기 어려웠다. 어느 날 찬야는 나를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긴장했지만 그를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의 가족이 사는 곳은 방콕 외곽, 아직은 태국 전통 가옥들이 남아있는 조용한 주택가였다. 마당에는 열대 과일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집안에서는 향긋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찬야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인자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셨지만 식사 자리에서는 은근히 내 나이와 결혼 경험 유무 그리고 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떠보는 듯한 질문들을 던졌다. 서윤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우리 찬야보다 한참 위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보통 이 나이면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그렇죠?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찬야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지만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을 때쯤 어머니는 결정타를 날리셨다. 찬야가 장남이라 우리 집안에서는 기대가 커요. 빨리 좋은 셔처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할 텐데. 태국에서는 며느리가 집안 어른들 잘 모시고 가족 행사도 잘 챙겨야 하거든요. 서윤 씨는 외국인이라 그런 건 좀 어렵겠죠. 그 말은 마치 너는 우리 며느리감으로는 부족하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찬야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다.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정말 있는 걸까? 한국에서 느꼈던 회의감이 태국에서도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다. 그 후로도 찬야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압박은 계속되었다. 찬야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 어머니가 서윤 씨 요리 솜씨가 궁금하다고 하시네. 다음 달 가족 모임에는 꼭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 은 나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다. 나는 찬야를 사랑했지만 그의 가족과 문화에 완벽하게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은 숨이 막혔다. 그러던 중 찬야의 누나 결혼식 준비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신소드이라는 태국 결혼 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감사의 의미로 보내는 일종의 지참금이었다. 나타샤는 태국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야. 금액이나 방식은 집안마다 다르지만 신부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같은 거지.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예 생략하기도 해라고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찬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집은 좀 전통을 중시하는 편이라서요. 만약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어머니께서 아마 신솥에 대해 기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서윤 씨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시진 않겠지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돈이 오고 간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일으켰다. 과거 한국에서 조건 때문에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불쑥쑥 떠올랐다. 물질적인 것이 사랑의 척도가 될 수 없다고 믿어왔던 내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였다. 찬야, 나는 잘 모르겠어. 사랑하는데 왜 돈이 필요한 거지? 그건 마치 나를 돈으로 평가하는 것 같잖아. 서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태국 문화의 일부일 뿐이에요. 존중의 의미라고요. 우리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의견 대립을 보였다. 나는 신솥을 이해할 수 없었고 찬야는 가족의 전통과 내 사이에서 난처해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 우리 관계의 근본적인 신뢰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적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나는 정말 찬야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외로움 때문에 그에게 기대고 있는 걸까? 그가 나에게 보여주는 순수함과 애정은 진실일까? 어쩌면 그는 성공한 외국계 회사 팀장이란 내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무의식적으로 끌렸던 것은 아닐까? 한국에서 겪었던 쓰라린 경험들이 망령처럼 나를 따라녔다. 특히 찬야의 친구들과 어울렸을 때 그들 중 하나가 술기운의 찬야, 능력 좋은 연상 여자친구 만나서 좋겠다. 서윤 씨 덕분에 팔자 폈네. 라고 농담처럼 던졌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찬야는 당황하며 정색했지만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다. 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조건에 얽매이는 것일까?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찬야는 내 힘든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섣불리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며 내가 좋아하는 태국 디저트를 사다 주거나 함께 조용한 사원을 찾아가 명상을 하자고 제안할 뿐이었다. 그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배려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나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찬야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혼자 괴로워했다. 절정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찬야의 할머니 생신 잔치였다. 방콕 외곽의 큰 식당을 빌려 열린 잔치에는 정말 많은 친척들이 모였다.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찬야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선은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했다. 특히 찬야의 어머니는 잔치가 무르익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다가와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서윤 씨, 우리 찬야랑은 언제쯤 좋은 소식 들려줄 거예요? 이제 찬야도 나이가 있는데 빨리 자리 잡아야지. 태국에 왔으면 태국 법을 따르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독실한 불교 집안이고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들은 내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찬야가 놀라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식당을 뛰쳐나왔다. 후텁지근한 방콕의 밤 공기가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다. 찬야가 뒤따라 나와 내 팔을 잡았다. 서윤, 왜 그래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찬야, 당신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내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당신 가족이 원하는 그런 인형이 될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정말 순수하다고 생각해? 내 나이, 내 직업, 내 배경, 그런 것들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어? 내 안에 의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찬야는 내감 반응과 날카로운 질문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호소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서윤,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는 정말...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날 밤 찬야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어머니, 저는 서윤을 사랑해요. 서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머니를 계속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큰 충격을 받고 격분하셨다고 했다. 집안 분위기는 며칠 동안 살얼음판 같았다고 나중에 나타샤를 통해 전해 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와 찬야 사이에는 냉전이 흘렀다. 나는 방콕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했다. 이 도시도 이 관계도 나에게는 너무 버겁게 느껴졌다. 찬야는 매일같이 내게 연락했지만 나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타샤가 퇴근 후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회사 근처의 작은 바에 앉아 조용히 맥주를 마셨다. 서윤, 많이 힘들지? 찬야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서윤, 완벽한 관계라는 게 있을까?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 그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일지도 몰라. 사람은 누구나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끌리기도 해. 중요한 건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까. 나타샤의 말이 내 마음을 천천히 흔들었다. 나는 그동안 완벽한 사랑이라는 이상에 스스로를 모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찬야의 진심까지 의심하며 그를 밀어냈던 것은 아닐까. 찬야가 그동안 나에게 보여주었던 꾸준한 노력과 변함없는 애정, 그리고 그의 따뜻한 눈빛들이 떠올랐다. 그가 내 직업이나 배경에 처음 호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나에게 보여준 모든 진심을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했다. 찬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태국식 도넛인 빠텅꼬와 따뜻한 두유를 우리 집 문 앞에 두고 갔다.
짧은 손편지와 함께. 서윤, 나는 아직도 서윤을 많이 사랑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의 서툰 한국어 글씨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찬야의 어머니에게서도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나타샤를 통해 듣기로는 어머니는 찬야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동안 내가 태국 문화를 배우려 노력했던 모습들, 어머니 생신 때 서툰 솜씨지만 직접 미역국을 끓여드렸던 일, 가족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 했던 일 등을 떠올리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했다. 완벽한 이해나 수용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최소한의 움직임이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찬야에게 연락했다. 우리는 짜오프라야 강이 보이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찬야,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고 당신을 믿지 못했어. 찬야는 가만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아니에요, 서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일도 그렇고 서윤 마음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서윤을 만났을 때 서윤의 당당하고 능력 있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어쩌면 그런 모습에 끌렸던